새벽 6시 요양병원 복도에 형광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깔려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오예리는 301호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침대 위 박할머니가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가쁜 호흡 소리가 적막한 병실을 채웁니다. 할머니, 제 손 느껴지시죠? 예리는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검지와 중지로 할머니 손등을 살짝 톡톡 2번 두드립니다. 천천히요. 하나, 둘.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잠잠해집니다. 예리는 계속해서 같은 리듬으로 손등을 두드립니다. 톡톡. 규칙적인 리듬이 어둠 속에서 할머니를 진정시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이 습관은 예린이 아버지 오태식에게 배운 것입니다. 어릴 적 예린이 악몽을 꾸고 울 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등을 톡톡 두드리며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예린은 조용히 병실을 나옵니다. 스태프룸에 들어서자 동료 간호사가 졸린 눈으로 TV를 보고 있습니다. 새벽 뉴스가 흐르고 있습니다. 성광의료재단 서지훈 이사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공병상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 이사장은 응급실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예리는 잠깐 화면을 봅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기자들 앞에서 침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모르면 정책도 없습니다. 동료가 하품을 하며 말합니다. 저 양반 좋은 말만 하지. 우리 같은 말단이야 뭐. 예리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짓고 라커를 엽니다. 같은 시각 성광의료재단 본관 12층 회의실. 서지훈 이사장은 벽면 스크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그의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앞에는 경영진 5명이 앉아 있고 모두 긴장한 표정입니다. 3분기 응급실 평균 대기 시간이 41분입니다. 지우는 보고서를 한 장 넘깁니다. 서류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2번 두드립니다. 무의식적인 습관입니다. 41분 동안 누군가는 복도 바닥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전무 서진우가 끼어듭니다. 이사장님, 인력 증원은 예산상 불가능합니다. 예산 전에 병원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지우는 서류를 다시 톡톡 두드립니다. 응급실 대기를 줄이는 건 현장부터 바꿔야 돼요. 접수, 병상 배정. 어디서 막히는지 직접 봐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지우는 창밖을 봅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서류 위를 톡톡 두드리고 있습니다. 퇴근길, 예리는 가방에서 접힌 종이를 꺼냅니다. 병원 수술비 견적서입니다. 폐절제 수술 및 입원 예상 비용 4,800만 원.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립니다. 예리는 종이를 다시 접어 가방 깊숙이 넣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서 아버지 태식의 거친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예리는 급히 안방 문을 엽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태식은 소파에 기대앉아 숨을 고릅니다. 새벽 택배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괜찮아. 먼지 좀 마셨나 봐. 하지만 그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예리는 아버지 등을 가만히 톡톡 두드립니다. 병원 가야 돼요. 이번 주 꼭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빛은 무겁습니다.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수술비가 문제라는 것을. 예리는 시계를 봅니다. 오후 3시, 저녁 편의점 알바 시간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잠깐 눈을 붙여야 합니다. 내일도 새벽 4시 출근이니까요. 예린아, 이거 봐. 요양병원 휴게실. 동료 수정이 게시판 앞에서 예린을 부릅니다. 게시판에 새로운 공고가 붙어 있습니다.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실 의전보조 인력 채용. 수정이 예린의 팔을 잡아 끕니다. 너한테 딱이야. 침착하고 일 정리도 잘하잖아. 나는 간호조무사야. 비서실이랑은 다르지. 아냐. 넌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도 차분하고 보호자들도 널 좋아하고 게다가 수정이 공고문을 가리킵니다. 여기 봐. 의료 현장 경험자 우대. 너 3년 경력 있잖아. 그리고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 서류라도 내봐. 예리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가방 속 견적서가 떠오릅니다. 4,800만 원. 알았어. 한번 해볼게. 2주 후 성광의료재단 본관 6층 실무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명의 지원자가 대강당에 모여 있습니다. 시험관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모의 상황을 드립니다. 응급실에 환자 15명이 동시에 몰렸습니다. 휠체어 환자 5명, 들것 환자 3명, 보행 가능 환자 7명. 대기 공간은 좁고 보호자들이 섞여서 동선이 엉킵니다.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지원자들이 하나씩 답변합니다. 대부분 번호표를 나눠준다. 보호자를 따로 분리한다 같은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예린의 차례가 옵니다. 먼저 들것 환자는 별도 대기선을 만들어 복도 왼쪽으로 배치합니다. 바닥 표식이 있으면 더 좋고요. 휠체어 환자는 접수대 근처 오른쪽 구역으로 유도하고 보행 환자는 의자가 있는 중앙 대기실로 안내합니다. 예린은 화이트보드에 간단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하면 동선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환자 한 명당 한 명만 대기 구역에 남고 나머지는 1층 로비나 외부 벤치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순서대로 호출하면 됩니다. 시험관이 끄덕입니다. 구체적이네요. 현장 경험이 느껴집니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 서지훈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옆에서 속삭입니다. 저 지원자 요양병원 3년 차라고 합니다. 간호조무사 출신이고요. 지훈의 시선이 예린에게 고정됩니다. 예린이 발표를 끝내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앉기 직전 그녀는 손에 쥔 볼펜을 가볍게 톡톡 2번 두드립니다. 긴장을 풀려는 습관입니다. 그 순간 지훈의 손끝이 무의식적으로 들고 있던 서류 모서리를 톡톡 두드립니다. 같은 리듬. 지훈은 잠깐 멈칫합니다. 이상한 기분입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가웃거리지만 곧 시선을 거둡니다. 저 지원자 2차 면접 명단에 올려주세요. 네, 이사장님. 일주일 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예린은 집에서 태식에게 말합니다. 아빠, 나 재단본부로 발령 났어. 급여가 거의 2배야. 태식이 놀란 얼굴로 딸을 봅니다. 예린아, 그게 정말이냐? 응. 이제 수술비 모을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태식은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미안하다, 예린아. 아빠가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아빠는 내 전부야. 예린은 아버지 손등을 가만히 톡톡 두드립니다. 태식도 웃으며 딸의 손을 톡톡 두드립니다. 둘만의 언어입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예린의 첫 출근 날입니다. 성광의료재단 본관 12층 비서실. 유리와 대리석으로 꾸며진 공간은 요양병원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비서실장 김 과장이 업무를 설명합니다. 이사장님 일정 조율이 기본이고요. 외부 미팅 동행, 내부 회의 자료 정리, 그리고 민원 요약 보고까지.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사장님은 현장을 자주 가십니다. 병원 돌아보는 거 좋아하세요. 함께 다니면서 기록하는 것도
예린 씨 업무예요. 첫 주, 예린은 지훈을 따라 재단 산하 5개 병원을 돕니다. 응급실 외래, 입원 병동. 지훈은 구석구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 대기 의자, 왜 이렇게 배치했어요? 보호자들이 복도를 막아서 동선이 엉킵니다. 그럼 디귿자 배치로 바꾸고 중간에 음수대 하나 놓으세요.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빈도가 줄어요. 지우는 현장을 보며 즉석에서 개선점을 던집니다. 예리는 태블릿에 빠르게 메모합니다. 셋째 날 강동병원 응급실. 예리는 보호자 대기 구역을 보다가 문제를 발견합니다. 의자가 너무 낡았고 번호 안내판이 구석에 있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여기 의자 교체 예산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안내판을 저쪽 기둥 쪽으로 옮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사장님께 보고할게요. 일주일 후 의자가 교체되고 안내판이 이동합니다. 예리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도 제안합니다. 환자 접수 대기 호출 진료. 각 단계마다 예상 시간을 표시하자 보호자들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대기 시간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해진 거예요. 지훈이 예린의 보고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현장을 잘 봐요. 좋습니다. 그런데 임원 회의실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무 서진우가 불만을 표출합니다. 이사장님, 의전 보조 인력이 병원 운영에 의견을 내는 건 월권 아닙니까? 현장 개선 아이디어를 왜 막습니까? 하지만 저 사람은 비서입니다. 간호조무사 출신이 경영 판단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지훈이 서류를 탁 내려놓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 경영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제 판단입니다.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혼자 차를 몰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하늘공원 입구 근처 작은 추모공원입니다. 그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비석 앞에 섭니다. 비석에는 2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민서연, 그리고 우리 아이. 지우는 무릎을 꿇고 꽃을 놓습니다. 벌써 25년이야.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바람이 국화 꽃잎을 살랑 흔듭니다. 너희가 없는 세상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지우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그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11월 첫째 주,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강서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쏟아집니다. 오전 10시부터 대기 인원이 40명을 넘어섭니다. 복도에 스트레처가 줄지어 늘어서고 보호자들이 벽에 기대 서 있습니다. 지금 대기가 2시간이요? 우리 애가 열이 39도라고요. 저희 어머니 3시간째 여기 계세요. 언제 봐주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진땀을 흘립니다. 예리는 지훈과 함께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동선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예리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먼저 접수 중증 분류 이동 라인을 분리합니다. 고혈압 꼴랑 같은 중증은 기존 응급실 라인을 유지하고 경증은 2층 영상의학과 옆 상담실로 임시 이동시킵니다. 여기 선생님, 경증 환자는 2층으로 안내해 주세요. 의사 한 분 배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CT 전처치 간격을 재조정합니다. 기존에는 환자가 도착하는 대로 접수했는데 이제는 15분 단위로 슬롯을 나눠 예약처럼 배정합니다. 1시간 후, 복도가 조금씩 정리됩니다. 대기 인원이 40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듭니다. 간호사들 표정이 밝아집니다. 한씨,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정리했어? 경험이에요.
요양병원도 비슷했거든요. 지훈이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날 밤 예리는 사무실에 남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걸 매뉴얼로 만들면 다른 병원에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예리는 밤새 자료를 만듭니다. 응급실 과부하 시 병동 동선 개선안, 중증 경증 분리 라인, 간병 인력 로스터 재배치, 보호자 대기 구역 확대, 표와 그래프, 예상 효과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비서실 공유 폴더에 올립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자료를 봅니다. 그는 프린트에서 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회의 때 이 안을 논의합시다. 금요일 임원회의실. 전무 진우가 자료를 보더니 코웃음을 칩니다. 이사장님, 조무사 출신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요? 경영회의에서 이걸 논의해야 합니까? 내용을 보십시오. 실행 가능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이건 비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의료운영팀 업무를 침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무사 출신이 회의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지훈이 프로젝터를 켭니다. 예린의 자료가 화면에 뜹니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강서병원 응급실 평균 대기시간, 개선 전 57분, 동선 재배치 후 41분, 16분 단축, 28% 감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보호자 민원 건수 주간 62건에서 43건으로 감소, 31% 줄었습니다. 이건 숫자가 증명합니다. 진우가 반박하려다 입을 다뭅니다. 시범 운영으로 3주 돌려봅시다. 결과가 좋으면 전 병원 확대, 나쁘면 철회. 데이터로 판단합시다. 표결 결과 안건은 통과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진우가 예린을 지나치며 낮게 말합니다. 조심하세요. 선을 넘으면 다칩니다. 예린은 대꾸하지 않지만 등골이 서늘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린은 핸드폰을 봅니다. 태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다. 의사가 이번 달 안에 수술 잡자고 하네. 걱정 마라. 천천히 모아도 돼. 예린은 문자를 읽고 눈을 감습니다. 천천히는 안 돼. 아빠 폐가 더 나빠지고 있어. 그녀는 편의점 알바 스케줄을 확인합니다. 이번 주 야간 4일 추가 가능. 잠은 줄여야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숫자로 증명했듯이 인생도 숫자입니다. 4,800만 원. 그 숫자를 채워야 아버지가 삽니다. 12월 둘째 주. 예린의 하루는 빡빡합니다. 출근 후 퇴근, 편의점 알바 출근 후 퇴근. 얼굴이 야위어 갑니다. 동료들이 걱정합니다. 예린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의 중에 잠깐 졸 뻔한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식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예린이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태식이 소파에 쓰러져 있습니다. 숨소리가 끊어질 듯 가쁩니다. 아빠. 예린은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태식.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폐질환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달 안에 수술을 잡아야 해요. 늦으면 위험해요. 예린은 통장을 확인합니다. 현재 잔액 2,300만 원. 절반도 안 됩니다.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야 해. 그날 밤 병실. 태식이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습니다. 예린은 아버지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태식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예린이 멈칫합니다.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서연아 미안해. 태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예리는 아버지 얼굴을 보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괴로웠습니다. 서연? 누구지? 예리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서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 얘기도 들은 적 없고 태식은 늘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재단 사무실. 예리는 업무에 집중하려 하지만 자꾸 그 이름이 떠오릅니다. 서연. 점심시간 지훈이 커피를 건네며 묻습니다. 예린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마요. 쓰러지면 안 되니까. 지훈이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서울 토박이세요? 아니요, 경북 영주 출신입니다. 지훈의 손이 잠깐 굳습니다. 영주요? 내 아버지랑 둘이 살았어요. 중학교 때 서울로 올라왔고요. 지훈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모서리를 무의식적으로 톡톡 두드립니다. 예린도 긴장을 풀려고 손등을 톡톡 두드립니다. 같은 리듬. 지훈이 예린의 손을 봅니다. 예린도 지훈의 손을 봅니다. 잠깐의 정적.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커피 잘 마실게요. 예린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지훈은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영주. 25년 전 그 사람도 영주 출신이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아닐 거야.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립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오래된 상자를 꺼냅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앨범. 펼치자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습니다. 1998년 여름. 강원도 바닷가. 여자는 배가 불러 있습니다. 사진 뒷면에 휘갈겨 쓴 글씨. 서연아, 우리 아기 이름 뭐로 할까? 지훈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영주. 1998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12월 셋째 주 긴급 임시 이사회.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진우가 준비한 자료는 두툼했죠. 오예린 씨의 업무 범위를 재논의해야 합니다. 지훈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지난 3주 시범 운영, 성과는 좋습니다. 응급실 대기 단축, 민원 감소, 인정합니다. 진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프로세스입니다. 의전 보조 직원이 병원 운영 개선안을 직접 작성하고 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고 타부서 업무에 관여합니다. 이건 명백한 월권이에요. 이사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성과와 조직 체계는 별개죠. 결과가 좋은데 왜 문제입니까? 진우가 잠시 침묵하더니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개인적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닙니까?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지? 오예린 씨에 대한 특별한 배려 말입니다. 채용 때부터 유독 관심을 보이셨죠. 현장 동행도 직접 하시고 그녀의 제안은 무조건 회의 안건에 올리시고. 진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조무사 출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게 정상입니까? 다른 직원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우는 반박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스스로도 왜 예린에게 그렇게 끌렸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영주라는 지명, 8월 15일이라는 생일, 25년 전 그녀와 닮은 모습,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오예린 씨를 비서실에서 대기 발령 처리하고 향후 업무 범위를 재조정한다. 손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찬성 4, 반대 2. 가결됐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쥐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규정과 절차 앞에서는 무력했죠.
다음 날 오전, 예리는 인사팀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기발령 통보 종이를 받아든 예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완료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린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죠. 동료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나는 일개 직원일 뿐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가 되자 예리는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3개월, 겨우 3개월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느꼈던 시간. 현장 경험이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시간. 그런데 결국 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잘렸습니다. 예리는 손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법. 긴장을 풀고 호흡을 가다듬는 방법. 괜찮아. 다른 일 찾으면 돼. 아빠 수술비만 모으면 돼. 예리는 곧장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5층 병동. 예린이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죠. 아빠 나왔어. 태식이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링거를 맡고 있었죠. 예린아, 일 끝나고 왔어? 힘들 텐데. 괜찮아. 아빠는 어때? 오늘 컨디션은? 의사 선생님이 수술 날짜 잡자고 하시더라. 이번 달 안으로. 예린은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습니다. 그래. 좋아. 이제 곧.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지훈이 문 앞에 섰습니다. 세 사람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예리는 지훈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사장님? 왜 여기에 오셨어요? 지훈이 태식을 받습니다. 예린 씨 아버님이시군요. 대기 발령권으로 예린 씨가 속상해 할 것 같아서 금방 해제될 거라고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순간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움켜쥐는 그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입니다. 25년 만에 보는 얼굴. 지훈도 태식을 유심히 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태식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링거 줄이 팽팽해졌죠. 서지훈. 맞습니까?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해? 1998년.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8년 여름 영주에서. 민서연을 아십니까? 순간 지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서연. 25년 동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이름. 매년 추모공원에서만 속삭이던 이름. 서연이를 어떻게 아시죠? 지훈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죠. 당신, 누구십니까? 예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아빠, 무슨 얘기야? 민서연이 누구야? 태식은 예린이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훈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오태식입니다. 사실은 민서연의 사촌 오빠입니다. 지훈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의자를 더듬어 겨우 앉았죠.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몇 초간의 침묵. 지훈이 천천히 손을 내리고 태식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연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998년 여름 우리는 결혼하려고 했어요. 서연이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집안이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문에 맞는 혼처를 찾아야 한다고 했고, 어머니는 서연이를 보지도 않고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서연이랑 둘이서 살 작은 집을 알아봤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셋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 갑자기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 민서연과 아기가 죽었다. 단 한 줄이었어요. 저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장례가 끝난 상태였고 제 앞에는 사망신고서만 놓여 있었어요. 무덤 앞에서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 태식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태식 씨, 당신은 그때 뭘 알고 계셨습니까? 태식은 이불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죠. 교통사고는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지훈이 다시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사고는 조작이었어요. 태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7월 말 서지훈 씨 부모님이 서연이를 찾아왔습니다. 서연이의 가족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태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서연이 앞에 돈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를 지워라. 5천만 원 줄 테니 서지훈을 만나지 마라. 지훈이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서연이는 거절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연이는 울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당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평생 숨어 살아라. 우리 집안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가 낳은 아이도 인정하지 않을 거다. 지훈이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죠. 아니야. 아버지는 그러실 수 있어도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는 그날 밤 제게 전화했습니다. 태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빠, 나 어떡하지? 지훈이한테 이 얘기를 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낳아서 키워야 할까? 동생은 울고 있었어요. 저는 서연이를 제 집으로 데려와 안정을 취하게 했죠. 8월 초 서연이는 서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당신을 만나러요. 태식이 지훈을 봤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제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서연 씨가 출산 중 과다출혈로 위급합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서연이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태식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빠, 아기는 살았어. 딸이야. 근데 나는 너무 졸려. 눈물이 태식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아기를 지훈이한테 보내지 마. 그 집안 사람들이 아이를 해칠 거야. 제발, 내 딸을 지켜줘. 그게 서연이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병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죠. 아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태식이 천천히 예린을 봤습니다. 예린은 그 시선을 느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봐? 예린아.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민서연의 딸이야. 서연이가 내 엄마야. 예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서연이 유언을 지켰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영주로 내려갔어요. 출생신고를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오예린으로.
태식이 예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예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예린을 봤습니다. 예린 씨, 생일이 언제입니까? 8월 15일이요. 지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훈이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죠. 내 딸이었어. 예린은 그런 지훈을 보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병실에 서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강 다리 위를 혼자 걸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죠. 나는 오예린이 아니었어. 나는 누구지? 27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죠. 또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예린은 난간에 기대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나를 낳고 죽었어. 아빠가 아니었어. 그럼 나는 뭐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새벽 4시 태식의 병실. 지훈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죠. 예린이한테 연락이 됐습니까? 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받아요. 문자도 읽지 않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깔렸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지키지 못했고 제 부모님이 서연이를 그렇게 만들었고 결국 예린이가 27년 동안 진실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태식이 지훈을 봤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당신 부모님이 거짓말로 당신을 속인 겁니다. 하지만 제가 더 강했어야 했습니다. 집안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서연이를 끝까지 지켰어야 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예린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병실이 아니라 재단 사무실이었죠.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예린 씨, 대기 발령 받았잖아요. 마지막 인수인계 하러 왔어요. 예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그날 오후 긴급 공개 이사회 소집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진우가 주도한 회의였습니다. 회의 당일 성광의료재단 대강당에 주주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있었죠. 진우가 언론에 흘린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성광재단 이사장, 친딸 특혜 채용 의혹. 기사 제목이 이미 포털에 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회의 시작. 진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경영 투명성과 인사 공정성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오예린 채용 및 특혜 의혹. 이사장님은 특정 직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부터 특별 관심을 보였고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을 줬으며 그녀의 제안은 검증 없이 회의 안건에 올랐습니다. 진우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예린 씨는 이사장님의 친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죠. 혈연관계를 숨기고 채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채용 비리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주주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가는 그의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지훈. 그의 손이 떨렸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사실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예린 씨는 제 친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일, 출생지, 모든 정황이 일치합니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하지만 저는 채용 당시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3일 전에야 알게 됐습니다. 25년 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8년 저는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민서연. 그녀는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고 저는 재벌가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8월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 민서연과 아기가 죽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망신고서를 받고 무덤 앞에 섰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매년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두 사람을 위해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3일 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교통사고는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서연이를 협박했고 서연이는 출산 중 사망했지만 아기는 살았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오예린입니다.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제 딸이 살아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앞에 서류를 들고 나타났을 때도 몰랐습니다. 지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줬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녀의 실력을 봤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 환자를 이해하는 사람, 혈연을 알고 권한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녀가 제 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감동적인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혈연 경영 아닙니까? 재단 규정 위반입니다. 맞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예린 씨에게 직접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훈이 객석을 받습니다. 예린 씨, 나와주시겠습니까? 예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단상으로 올라가는 그녀.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마이크 앞에 선 예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3일 전 제 인생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린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오예린이었습니다. 오태식의 딸이었죠.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예린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내 정체성은 뭐지?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예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응급실 운영 개선 3주 결과.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저는 여전히 오예린입니다. 3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일했고 환자 손을 잡아주며 배웠습니다. 어디서 불편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응급실 동선을 개선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대기시간 41분에서 29분으로 단축. 29% 감소. 보호자 민원 주간 62건에서 43건으로 감소. 31% 감소. 낙상 사고율 0.8% 감소. 예린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 숫자들은 제가 누구의 딸인지와 상관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배운 것이고, 제가 직접 정리한 것이고, 제가 증명한 것입니다. 예린이 주주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혈연 경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사장님의 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채용 당시 몰랐고, 이사장님도 몰랐습니다. 제가 받은 건 특혜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제 실력을 보여줄 기회. 그리고 저는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예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를 평가하실 거면 혈연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실력으로 평가해 주세요. 장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주주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예린 씨, 앞으로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요. 다른 주주가 말했습니다. 제안합니다. 오예린 씨를 환자 경험혁신팀에 정식 배치하고 3개월 후 성과를 재평가합시다. 혈연이 아니라 실력으로 판단하자는 겁니다. 이런 인재를 놓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 예린과 지훈이 마주쳤습니다. 고맙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제 자리를 지킨 것뿐이에요. 예린아. 이사장님. 예린이 지훈을 봤습니다. 저는 아직 혼란스러워요. 27년 동안 믿었던 게 거짓이었고, 갑자기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고,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야. 당연해.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예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태식은 여전히 제 아버지예요. 27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이니까요. 맞다. 그분도 당신의 아버지야. 예린이 고개를 들어 지훈을 봤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을까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 두 사람은 그렇게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25년이 흐른 시간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메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예린은 태식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태식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태식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죠. 예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7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아니에요. 예린이 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엄마의 유언을 지킨 거고요. 하지만 너한테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 내가 어른이 됐을 때라도. 저는 이해해요. 예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거 알아요. 그게 가짜가 아니란 걸 알아요. 아빠는 제 아버지예요. 27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요. 태식이 예린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예린이 물었습니다. 수술은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이래. 무서워요? 아니,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태식이 웃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태식의 수술 날이었습니다. 수술비는 재단 의료지원금 2천만 원과 지훈의 개인 부담 2,800만 원으로 충당됐죠. 예린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태식이 말했습니다. 예린아, 받아라. 그 사람도 속죄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사람 딸이기도 하니까. 수술 당일 아침 6시, 예린과 지훈이 수술실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태식을 배웅하는 자리였죠. 태식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지훈 씨. 제가 더 고맙습니다. 25년 동안 제 딸을 지켜주셔서. 지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예린이를 친딸처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식이 웃었습니다. 친딸이 맞죠? 제 마음속에서는요. 네, 맞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침대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예린과 지우는 대기실로 갔습니다. 6시간의 기다림. 대기실에는 둘뿐이었습니다. 예린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지우는 커피 자판기 앞에 서 있었죠. 커피 드실래요? 그래. 예린이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예린이 무의식적으로 손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훈도 무의식적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렸죠. 엄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예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훈이 예린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는 밝은 사람이었다. 웃음이 많았어. 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할 때면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간단하게 보면 되는데 하고 웃었지. 지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단다. 길거리에 앉아서 스케치북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렸어. 사람들 얼굴에는 이야기가 있어. 그게 재밌어 그러면서 음악도 좋아했지. 특히 비 오는 날 듣는 재즈를 좋아했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했다는 걸 알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우리 아기한테 그림 가르쳐 줘야지. 음악도 들려줘야지. 그랬단다. 예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는 절 원했던 거예요? 원했고 말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노래를 불러줬단다. 우리 아기, 엄마 목소리 들려? 사랑해 그러면서 말이야. 예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1시,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예린과 지훈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폐절제 잘 됐고요. 출혈도 없었습니다. 회복 잘하실 겁니다. 예린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톡톡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3일 후 회복 병실. 태식의 안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있는 그를 예린과 지훈이 양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간호사 선생님이 가족사진 찍어주신대요. 예린이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태식이 물었습니다. 네, 우리 셋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찰칵.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예린아, 허락한다면 가끔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예린은 잠시 태식을 봤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연습할게요. 천천히요. 고마워. 3달 후 예린은 환자 경험 혁신팀에 정식으로 합류했습니다. 사무실 문에 명패가 붙었죠. 환자 경험 혁신팀 오예린. 첫 출근 날. 예린은 명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 병원 정문 앞에서 태식이 택배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술 후 3달 만에 가벼운 업무로 복귀한 거였죠. 아빠. 예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지훈도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오태식 씨, 퇴원 후 첫 출근이시죠? 몸은 괜찮으세요? 네, 이사장님. 덕분에 건강해졌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린과 태식이 서로를 봤습니다. 좋아요. 예린이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같이 갑시다. 저녁 노을이 병원 건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25년의 시간이 아주 단순한 손길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한예린, 오태식, 서지훈.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5년간 친딸이 아닌데도 친딸처럼 예린을 키워준 오태식,
결혼할 연인과 아기를 잃은 아픔을 갖고 평생을 살아온 서지훈. 앞으로는 이들 앞에 좋은 날만 펼쳐지길 바라봅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오늘 한번 잡아주세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당신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